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수사가 뒤늦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최근 국방부 검찰단이 관련 부대 그리고 기관을 압수수색했죠. 그런데 정작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공군 검찰을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공군 검찰이 지난 석 달간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공군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 약 한 달 만에 군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공군 검찰이 가해자를 처음 조사한 건 거의 2달이 지나서였습니다. 이미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였죠. 또 가해자의 휴대전화 역시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확보했습니다. 군 검찰은 이렇게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같은 사무실을 쓴다는 국선 변호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속으로 웃고 있는 진짜 책임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번 국방부 수사가 정말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호령에 움직이는 척하는 것인지 머지않아 스스로 확인해 줄 거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더 깊이 있고 더 재밌는 뉴스 브리핑, 뉴스 원정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원정대원 두 분 소개해드리죠. 한겨레 김한 기자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할 수 있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보내주세요. 샵 0951번입니다. 네, 첫 번째 이슈를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바빴습니다. 지난 3월 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는데 오늘 그 결과가 발표됐죠? 명단이 공개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저께 사실 발표가 나왔는데 명단 공개는 안 됐었는데요. 오늘 이제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김주영, 김혜재, 문진석, 윤미향,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양의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웅, 우상호 의원인데요. 총 12명입니다. 네. 앞서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 174명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서까지 해서 816명을 대상으로 7년 동안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에 의뢰를 했고요. 네. 국민권익위가 이 전수조사를 해서 12명에 대해서 4명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그다음에 3명은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그다음에 또 나머지는 농지법 위반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명단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주로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3가지 범죄가 주요인데 부동산 명의 신탁이라는 건 이제 자기 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말하자면 해놓은 경우 명의를 가짜로 같은 건가요? 네네 그런 걸 명의 신탁이라고 보통 하고요.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은 이제 이분들이 이제 초선인 경우는 아마 이런 경우가 아닐 것 같은데 이제 국회의원으로 알 수 있었던 개발 이익이나 개발 계획과 관련돼서 관련성 있는 토지를 매매했다라는 의혹이고요. 네. 농지법 위반 같은 경우는 농지법 위반은 사실 좀 경우가 다 달라서 이제 있는데 어쨌든 농지는 이제 경자 유전의 법 원칙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위반한 의혹이 있는 의원들이 이제 5명 정도 나오는 상황이죠. 네. 지금 보면 이제 3가지 범죄 혐의 중에 부동산 명의신탁이라든지 농지법 위반은 이제 본인의 소명을 좀 들어볼 필요가 사실 있어요. 네, 어떻게 네. 된 건지를. 네. 근데 다만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이용해서 지역구 내에서 개발 사업이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대규모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그 토지를 이용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행위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죄질이 나쁘고 지금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대상이 되고 있는 이제 네. 고위공직자들의 어떤 부동산 투기 문제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밝혀지느냐에 따라서 좀 파장이나 파급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가 좀 다르겠지만 제가 이제 변호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3가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부동산 명의신탁, 업무상 비밀 이용, 그리고 농지법 위반. 저처럼 이제 법 문외한이 봤을 때 그냥 이름 자체가 조금 이거는 진짜 더 나쁜 것 같아. 다 나쁜 짓을 저질렀지만 경중이라는 게 기술적으로 있잖아요. 법적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 김한 기자가 얘기한 이 비밀 이용 의혹이 가장 국회의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연하죠. 네. 법적으로 봤을 때도 그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까? 그럼요. 사실 농지법 위반은 엄청 많습니다. 늘 들어왔어요. 국회의원 누군가가 농지법 위반했다더라. 그리고 농지법 위반은 이제 큰 문제의식 없이 하는 경우들도 많고
주말 농장인지 아닌지 뭐 그러니까 투기 목적인 경우가 있고 투기 목적이 아니라 뭔가 농막이나 어쨌든 뭐 별장 같은 걸 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경우도 있고 네네. 뭐 이제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어서 농지법 위반이나 부동산 명의 신탁은 물론 공직자로서는 부적절합니다만 그렇죠. 다 부적절하죠. 일반 민간에는 네. 좀 더 많은 거고 공직자의 지위를 남용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제일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세 가지 주요 유형의 지금 범죄 의혹과 관련해서 12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탈당 권유한 것은 네. 다분히 이제 정무적 선택인데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개별 의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네, 큰 틀에서 보면 이거는 송영길 대표가 잘한 일이라고 저는 일단 보여집니다. 근데 뭐 농지법 얘기도 많고 저도 뭐 국회의원들의 농지법 농지법 관련된 위반 취재를 해본 적도 있고 한데 개별 사정들은 다 있어요. 예를 들면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네네. 그 땅을 그 취득한 경위는 다 있는데 이번 전에 전수조사를 한 이유 그다음에 이제 의원들이 거기에 직계 좀비서까지도 동의를 한 이유는 그런 관행과 문화를 끊어내자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 목소리들이 개개 케이스로 보면 내가 이런 점이 좀 억울하고 소명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면 의정활동에 바쁘신 분들이 농지를 사고 거기서 내가 주말에 농사를 졌다라고 말하는 게 네네. 사실 이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민주당이 어쨌든 선택을 그렇게 한 거고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되리라고 봅니다. 야당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거고요. 지금 뭐 이제 탈당을 권유했고 이제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출당이 되는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그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탈당을 하는 건 아니고 일단 권유라는 말이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안 있긴 할 수도 하죠. 있는 네, 거죠, 안 할 수도 사실. 있다라는 거 네. 포함된 건데요. 근데 어쨌든 뭐 굉장히 좀 고심 끝에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고 그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이게 권유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왜 우리가 그 배우자나 직계 좀비서까지 부동산 거래를 하도록 서약서를 제출했는지 그 맥락을 좀 이해해주기 바란다라는 얘기까지 덧붙였거든요. 어쨌든 탈당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례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출당 조치를 해줘야 의원직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네네. 다만 이제 뭐 수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혐의가 입증되면 다시 돌아와라. 돌아와라. 예,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률가 입장에서는 경중을 따지고 요게 징계 정도 감인지 제명감인지 일일이 나누는 게 적합한 판단이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 중에서 또 경중 나눠가지고 몇 명은 징계하고 몇 명은 혐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정치적으로 되게 궁색해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네. 대신에 징계라기보다는 이제 탈당 권유 형태로 가닥을 잡되 12명에 대해서는 한 명 예외도 두지 않은 정무적 선택을 송영길 대표가 한 것이고 저는 이 부분은 어쨌든 잘한 것이다라고 조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개별 의원들의 억울한 사정 분명히 있을 거고 저는 한두 분 정도는 또 이제 무혐의 처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죠. 지금 그 민주당이 지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LH 잃은 분야에서 민심을 계속. 생각하면 네. 이거보다 더한 조치라도 지금 필요한 거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입장문을 냈는데 해당 토지의 구입은 어머님의 사망으로 갑자기 묘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했다. 그리고 이후의 모든 행정 절차는 완전히 마무리됐다. 이런 입장문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 정말 케바케라고 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권익위는 지금 이게 특수본에 그렇죠. 송을 한 겁니까? 현재 이게 네. 그 국가수사본부 산하의 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LH 때문에 만들어졌으니까 네. 이제 그쪽에 보낸 거고 이 범죄 유형 자체가 공수처의 그 수사 범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수본으로 아마 이제 그 자료들을 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뭐 하고 있나요? 그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뭐 감사원에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초에 이게 이제 여야 간에 서로 그래 우리 전수조사 서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해놓고 어디다 맡길 거냐 조사를 이걸 다투다가 합의가 안 돼갖고 여당은 이제 국민권익위로 가기로 하고 네. 야당은 뭐 그때도 감사원을 간다 아니면 뭐 국회 내 윤리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밖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 절차적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지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 문제를 네. 이렇게 비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선거가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되면서 민주당의 경우에는 국민권익위가 어쨌든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국민의힘은 아직 의뢰도 안 했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게 여론에 밀려서라도 국힘이 하긴 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국힘이 뭐 이거를 감사원에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감사원은 사실 현행 법률상 국회의원의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네. 이게 뭐 예외를 열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법률적 합의가 필요한 건데
하는데 그러지 말고 국민의힘도 어쨌든 뭐 이 전수조사가 피해갈 수 없는 거고 이미 동의서는 다 받아놨거든요. 국민의힘도요. 그러면 조사를 빨리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간단하게 그냥 권해기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국민의힘도. 그렇죠. 역시. 이제 본인들도 같이 동티가 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 네. 아마 이제 좀 면피를 하고 싶어하는 궁색한 변명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히려 이럴 때 사실 제가 민주당이라면 더 지금 뼈를 깎는 각골난망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지방 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거기까지. 추가로 맡기는 방식으로 해서 더 드러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네. 내년 지방선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공천 기준을 더 강화한다든가 할지 본인들이 부족했던 그러니까 어느새 굉장히 다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민주당이 서울시 의회 같은 경우는 90% 정도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대전가도 마찬가지고 네. 경기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털면 무조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훨씬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강도 깊게 뭐 뼈를 깎는 혁신의 노력을 한다면 그래도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자세가 지금 오히려 민주당에 지금 더 저돌적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으시는 시의원분들이 약간 뜨끔하실 수 있는데 네. 오히려 개발계획은 그쪽에서 심의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또 많기 때문에 네, 네. 지방의회에서 그렇죠. 네, 네. 거기까지 범위를 넓히면 정말 뭐 우리가 언제까지 이 뉴스를 접해야 될지 모를 그럴 정도의 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디로 가는지도 함께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군 성추행 사건 일파만파입니다. 이번에는 공군 제19전투 비행단에서 군사 경찰 소속 하사가 여군 숙소에 침입했습니다. 불법 촬영을 한 사건인데 어떤 사건인가요? 네, 오늘 군인권센터가 밝혔는데요. 이제 군사경찰 소속 A 하사가 지난달 초에 여군 숙소에 이제 침입을 하다 발각이 돼서 현행범으로 적발이 됐는데 이 하사의 이제 USB랑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보니까 여군들의 속옷이나 뭐 신체를 불법 촬영한 다량의 이제 차량물이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뭐 현재까지 피해자만 여군과 민간인을 포함해서 뭐 5명에서 10명 정도 뭐 이게 수사를 해보면 더 많아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군사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내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찰. 사람이 이제 어쨌든 이렇게 행위를 하고 그리고 할 말이 없네요. 경찰이 이런 이후에 처리가 또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민간에서 벌어진 일이면 굉장히 좀 쇼킹한 일이고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추적이 이루어졌을 텐데 사실 이제 이게 군내의 어떤 그 성추행, 성폭행 관련된 사건이 어떤 이제 경로로 밟아서 처리가 되고 은폐가 되고 혹은 누가 이 사건들을 담당하는지 뭐 이런 거를 좀 단적으로 또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폭로가 됐습니다. 이게 문제가 또 심각했던 게 네. 피해자랑 그러면 가해자가 분리가 돼야 되는데 가해자가 뭐 저녁이 얼마 안 남았다는 이유로 그냥 냅뒀다는 거야. 원래 네. 뭐 올해 여름인가가 저녁 예정이었다는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현재 똑같네요. 우리의 군대가 분리 조치 안 갖고 하고. 있는지. 네. 네. 그런데 지금 더 충격적인 게 이 뭐 군사 경찰이잖아요. 네. 이 사람이 일을 저지른 것도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하던 군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옹호하고 도리어 피해자를 성희롱했다라는 그런 지금 폭로가 나왔어요.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군인권센터는 참고로 이제 시민단체입니다. 네네. 군인권센터는 절대 국가에서 만든 센터는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밝힌 바에 따르면 기자회견을 했죠. 네, 여기서 이제 제보가 자기는 들었는데 그 수사를 맡은 준위가 수사 계장이 이제 피해자 조사를 하면서 이제 그 부적절한 언행이나 또 이제 성적 괴롭힘에 해당할 만한 언행들을 제가 굳이 이거를 인용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걸 또 이제 피해자를 상대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또 가해자의 인권이 있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정말 황당하네요. 이제 그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또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벌어지는 사태가 일어났다는 거죠. 저는 이 사건 관련된 기사를 읽으면서 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추행이나 성폭행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될지가 너무 빤하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전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러니까 예를 과거 사건 들여다보면 똑같아요. 지금 판박이에요. 네. 이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들, 처리해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어떤 매뉴얼들을 움직여줘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이런 인식을 드러내면서 그 부분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압박하고 그리고 이게 문제로 불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만 골몰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니까 이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군의 사법 체계가 군 안에 경찰이 있고 군 안에 검찰이 있고 군 안에 법원이 있고 변호사도 심지어 군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뭐 그런 상황에서 이게 도저히 어디로도 돌파가 안 되는 벽을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건들에서 매뉴얼대로 처리가 되고 피해자가 나의 얘기를 누가 들어주고 누가 나의 편이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사실 이제 문제를 딛고 해결할 수 있는데, 이 군이라고 하는 조직이 그런 이제 말하자면 장치가 아예 전무하고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다. 이게 좀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 박지훈 변호사가 군 법무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 어쨌든 이제 그 부대를 책임지는 뭐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 위에 있고 그 밑에 군 검찰, 그 밑에 지금 국선 변호사도 어차피 네. 군 법무관 출신들이니까 그냥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대에서 문제가 나면 그 최고 참이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니까 당연히 검찰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검찰도 제대로 된 보고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압수수색이든 이제 뭐 구속이든. 자, 본인들이 소위 이른바 별을 다른데 뭔가 지장이 되는 상황이 거죠. 생기니까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평시 군사법원 자체가 해체가 이해가 안 되고 가요. 이거 다 네. 민간법원으로 돼야 된다는 게 오랫동안 이 사법개혁과 관련된 의견들인데, 이게 이제 눈앞에서 안 보이니까 대부분 그리고 이제 언론이나 시민사회에서도 덜 알려지다 보니까 힘있게 못 가는 건데, 장기적으로 이거는 장기적으로 해서 너무 밀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네. 평시군사법원을 해체하는 게 저는 답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한두 해 문제가 아니고 뭐 10년, 20년 된 이 법안이 네. 왜 국회에서 이렇게 개정이 안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문제를 다 알고 있고 뭐 한 7, 8년 전에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몇 년 전에 사건들을 이제 다시 소환해서 기사를 많이 이제 쓰는데 요즘 언론에서 그 당시 사건들 봐도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군에서 벌어지는 성추행 사건이나 성폭행 사건이 어떤 이제 정당한 양형이 부여되거나 아니면 모든 범죄들에서 동일한 기준이나 잣대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이제 여론 재판처럼 여론의 관심을 사거나 공분을 사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막 그 공분이 일었다가 네네. 사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군대 내에서 또 잠잠하고 은폐해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기본적으로 이제 작동하는 게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김준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에는 군사 내의 검찰이 어떤지 법원이 어떤지 이런 거에 관심이 이제 없는 거예요. 보통 없죠. 알기도 그리고 힘들고. 군은 네. 어쨌든 그 관할을 자기네 두고 있어야 여러 가지 이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행정적인 이유도 그렇고 그다음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군이라고 하는 조직을 보호하기에는 지금 같은 체제가 훨씬 유리한 체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의 군은 계속 이제 그거를 카르텔을 지키려고 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게 계속 어떤 시급한 개혁의 우선순위에서는 밀려나 있고 군은 그 부분에서 되게 강력하게 방어를 하려고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건이 날 때만 그걸 해야 된다. 근데 제도를 개혁한다라는 게 네. 당장의 공분을 갖고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지속적인 관심과 뭐 이런 변화를 모색하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데 사실 이제 거기에 군이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동참한 적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는 국회가 더 문제라고 봅니다. 네. 군사법원법 이제 와서 개정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사망했는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를 한번 살펴보죠. 일제 강점기 시절 이 강제 노역에 시달린 많은 피해자분들 계시죠. 이 징용 피해자 그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번 결정을 두고 굉장한 분노가 지금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당황스러운 결정인데 네네. 지금 이제 강제동원 당한 근로자 뭐 이제 그 유족들이 소송을 이제 85명이 새로 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에서 이 소송 자체에 대해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라는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놀라운 일이냐면 2018년에 이 사안과 관련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청구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이제 이미 내린 바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당시 전원합의체가 전원이 다 합의한 것은 아닙니다. 소수 의견이 분명히 있었고 네네. 소수 의견의 취지대로 말하자면 1심 법원에서 이번에 판결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물론 이제 법관은 개별적으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에 기초해서 판단할 수 있고 거기에서 억울함을 배제하기 위해서 3심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통상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결정이 나면 그 몇 년간은 그 대법원 취지대로 이렇게 판결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네. 하게 되다가 그 전에 이제 문제가 있었으면 다시 그걸 뒤집는 논의라든가 아니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너무 첨예하게 뭐 7대 6이었다든가 이런 정도가 되면 이제 계속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반대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런 문제가 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던 거고 그 문구도 좀 문제가 많았던 네, 것 그 같아요. 지금 그러면 재판부, 판결은 뭐 한 만보쯤 양보해서 판사가 독립적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 그러니까 판사가 논리가 설득이 돼야 이 되는데 논리가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했죠. 이 논리에 들어간 게 뭐냐면 네. 한강의 기적도 언급을 하고 뭐 외교 관계가 악화될 것도 우려를 좀 하고 무슨 판사가 어떤 학자의 네. 소수 의견입니다만 어쨌든 학자를 혹은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슨 작은 논문 쓴 것 네, 같은. 그래서 뭐 문명국으로서의 위신 얘기도 갑자기 나오고 분당국의 현실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판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이 판결이 법적 체계 안에서 법리적으로 완결성을 갖추고 있는 거를 설명해 내야 되는 게 판결문인데 이 판결문은 그게 아니라 무슨 뭐 정세 비평을 하는 것처럼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법리적으로 뭐 저희가 뭐 판결문을 읽어보면 어쨌든 최대한 뭐 어쨌든 사건에 대해서 집중하고 간결하게 쓰려고 노력하는 판사들이 많은데 왜 이런 식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미칠 영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하면 네. 왜 당연히 이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법리적으로 볼 때 뭐 황당하다는 표현이 오늘 언론에 나왔는데 네네, 법리가 아니죠 이거는. 네, 그래서 좀 판결문이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못 보신 청취자분들 위해서 정말 이상한 한 문장만 읽어드리면 분단국 현실과 세계 4강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상황에 놓인 대한민국으로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 세력의 대표 국가 중 하나인 일본 국가의 관계가 훼손된다. 이게 제일 황당했어요. 저도. 이게 뭐죠? 이래서 저는 서방 세력의 대표 국가 중 하나 일본 국가의 관계 해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법관의 논증 의무를 완전히 방기한 거고요. 이러면 이 소수 의견 그러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게 난 결정에 대한 소수 의견을 지지하는 학계의 교수님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도 분명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그 저기 1심 재판장이 이런 판결문 써버리면 그 소수 의견 지지하시는 분들도 이제 황당해 하실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우리까지 저는 엮고 이 있는 거다. 판결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렸을 때 저희 이제 할아버지가 명절 같은 데 모이면 네. 한일 청구권 협상 돼갖고 한강의 기적 일어나갖고 우리가 다 이만큼 먹고 사는 거다. 네네. 이 부동의 프레임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이미 제가 어렸을 때니까 한 뭐 20년 넘은 30년 그렇죠. 가까이 된 얘기인데 네. 그 얘기가 그대로 지금 이 가장 최근 판결문에 네.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너무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황당한 판결문입니다. 황당합니다, 정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소송들도 이제 진행 중이잖아요. 뭐 영향을 아니 미칠까요? 논증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항소심에서 뒤집혀질 뒤집혀질 수밖에 가능성?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냥 피해자 유족들의 좀 마음의 상처기를 좀 많이 내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내용이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고 차라리 소수 의견에 나왔던 걸 논증을 좀 더 강화한다면 모를까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어 보이고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뉴스 원정대 우리 오늘 너무 화나는 뉴스들만 접해가지고 참 죄송스러운데 네 어쨌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우 변호사 한겨레 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뉴스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경제가 문제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이런 이슈를 다루는데 밥상 물가 한번 다뤄보죠. 요즘 그러니까 저는 주로 밖에 나가서 사 먹기 때문에 그냥 식당 가격이 비싸졌다 싸졌다 이 정도는 아는데 쌀값이 얼마인지 뭐 파가 얼마인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 쌀값이 비싸졌다고 하는데 얼마나 비싸졌습니까? 일단 뭐 전반적으로 보자면 통계청이 이제 5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이제 최근에 발표했는데 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나 올랐습니다. 이게 2012년 4월에 2.6% 오른 다음에 가장 높은 수치예요. 왜 전 세계 막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4월에도 2.3 나왔거든요. 네. 두 달 연속 2%대 상승이고요. 사실 2019년 말이었나 그때 되면은 네. 막 물가가 마이너스다 이래가지고 네네, 약간 좀 맞아요.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2%를 웃도는 물가가 두 달 연속 이어지니까 수치는 확 올랐네요. 네, 정말. 이게 뭔가 인플레이션 우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특히나 이제 쌀값이 제가 비싸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제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그러면 소비자 물가지수 올랐냐라고 보면은 가장 큰 건 사실 기저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5월에요. 마이너스 0.3%였어요. 아, 기저가 크군요. 네, 역시. 그러니까 네. 두 번째가 쌀값하고 연결이 되는데 네. 한파, 장마, 조류 인플루엔자 등등이 겹치면서 농축수산물 물가가 급등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 가격 상승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쌀이 들어간 농축수산물만 놓고 보자면 12.1% 올랐어요. 두 자리로. 네, 제가 약간 인상적이었던 게 네. 파 네. 130%. 정말요? 그래서 요새 그
밥 못 먹어요 이제? 이게 약간 뭔가 백숙이? 이제 그 인스타 같은 데다 인증 올리시는 분들 보면 네네. 파테크 한다라고 해가지고 네. 그 주말 농장에다 파를 심거나 아니면 그 아파트에다 약간 베란다 네, 맞아요. 조그맣게 조성을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파를 심어서 음. 파는 내가 직접 키운다 약간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오죽했으면 물론 이제 취미생활로 주말 농장 하시고 아니면 베란다 갖고 오시는 네. 분들이 있는데 실제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 쏠쏠하다고. 네, 쏠쏠하겠네요. 네네네. 옆집 좀 나눠주고. 그래서 네. 이제 쌀을 보자면요. 대형마트에서 파는 쌀 20kg 한 포대가 6만 원을 훌쩍 넘는다라고 합니다. 1년 전보다 20% 정도 비싸고요. 네. 아까 농축수산물 강세라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이유로 이제 장마, 태풍 때문에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네. 지난해 쌀 생산량이 351만 톤이거든요. 이 전년보다 23만 톤이 줄었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정부가 날씨군요. 어쨌든 네. 이 쌀이라고 하는 게 사실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정부가 가격 조정을 해야 되는 네. 필수 품목이기도 하고 쌀값이 좀 비싸지니까 1월부터 4월까지 정부 양곡 21만 톤을 시장에 공급해서 가격 상승세를 좀 완화시켰어요. 네. 근데 물가라고 하는 게 일단 올라가면 잘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렇죠. 그 추위가 있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이게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최근에 좀 나타난 변화가 뭐냐면 사실 전반적으로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사람들이 그 뭐 쌀을 요즘 많이 안 먹는다. 아이들이 빵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만 주로 해가지고 네. 그런 얘기 한참 돌았던 것 같은데요. 근데 지난해 네. 약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밖을 못 나가고 집에 있다 보니까 이 쌀도 소비량이 소비가. 늘었다라고 합니다. 네. 네네. 게다가 이제 그 막걸리나 누룽지 등 용도로 쓰이는 가공용 쌀도 2만 톤 추가 공급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쌀값이 좀 비싸진 건 전반적으로 사실이고요. 비싸졌다. 네. 네. 그 오랜만에 그렇다면은 이 농민분들 이분들은 좀 수입이 올라간 건가요? 일단은 네. 네. 지난해 벼농사 순수익을 보니까 산지 쌀값이 올라가지고 1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9년 만에. 네, 통계청의 이제 2020년산 네. 논벼 쌀 생산비 조사 결과를 보면 총 수입에서 생산비를 뺀 순수익이요. 이게 10아르로 계산하더라고요. 네. 아르가 얼마인가 봤더니 100제곱미터를 아르라고 해요. 100제곱미터. 네, 대충 한 30평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대충 한 300평당 순수익이 44만 2,591원. 전년보다 16.7% 늘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 2001년에 51만 원 정도 기록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2001년 이후,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전반적으로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는 거의 얘기거든요. 20년 만에. 네. 근데 이제 지난해에는 많이 오른 거죠. 이러다 보니까 쌀이 좀 돈이 되네? 라고 생각하니까 벼농사를 짓겠다는 농민들도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올해 벼 재배 의향 면적을 조사하니까 72만 9천 헥타르가 늘어났어요. 이 전년 재배 면적보다 0.3% 증가했습니다. 네. 0.3%밖에 안 늘었잖아라고 하는데 네. 이 전반적으로 추세가 이 쌀 농사 지어서 별로 돈이 안 되니까 좀 줄어가는 추세. 네, 맞아요. 연간 한 2%씩 계속 줄었거든요. 그랬군요. 그러다가 네.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한 거죠. 이거는 쌀값이 좀 오른 영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걸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대요. 네. 그러니까 논에다가 타작물, 다른 작물을 심으면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이게 너무 쌀이 많이 공급이 돼서 쌀값이 떨어지니까 네. 정부가 야, 쌀 말고 다른 거. 그 면적에다 다른 걸 지어라라고 이제 지원해 줬던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네. 끝났답니다. 올해. 끝났어요. 네. 그래서 마침 시기가 딱 네, 맞았군요. 맞아요. 콩을 네. 재배하던 면적이 이제 벼농사로 바뀌면서 재배 면적이 좀 늘었다라고 해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쌀이라고 하는 게 조금 약간 특수한 그렇죠.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 뭐 식량 주권 얘기할 때 네, 항상 맞아요. 나오는 게 또 쌀이기도 하고. 네. 이게 지금 현재 어쨌든 지난해에는 집밥 수요가 갑자기 늘면서 네네. 쌀 수요량이 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게 쭉 이어져서 농민분들이 계속 이제 수입이 네. 좀 올라가면 괜찮을 텐데 내년에 쌀 또 이렇게 소비가 뚝 떨어지면 맞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쌀값이 오르니까 이걸 좀 잡아야 되는데 네네. 그 쌀값이 오르니까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농민들도 늘어났는데 문제는 내년에 들어가서 집밥 수요가 줄면서 다시 소비가 줄면 사실 공급이 과잉이 되는데 수요는 줄면 어떻게 돼요? 또 쌀값이 떨어지자는 거예요. 떨어지잖아요.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쌀이라고 하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직접 뭐라고 해야 되나 자원이기 때문에 네. 이게 되게 안정적으로 가격이 유지돼야 돼요. 그렇죠. 올라도 안 좋고 내려도 안 떨어져도 안 좋습니다. 되고 딱 그래서 적정량. 이거를 네. 잘 맞추는 게 사실 정부의 역할이죠. 네. 어렵네요. 그 어려운 일을 어쨌든 정부가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이제 여러 가지 물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5785번님 맞아요. 이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물가, 달걀 값도 장난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저 한번 집었다가 놨어요. 아,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자주 가는 마트가 있는데 네. 언제부턴가 네. 한 사람당 한 판만 갖고 가라고 이렇게 아, 그래요? 붙여놨더라고요. 네. 오. 거기가 좀 싸게 파는 마트인데 아, 그러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러 개 가져가시고 네. 그분들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3659번님 달걀 30개 한 판 1년 전에는 한 4,000원 정도 했는데 지금 거의 10,000원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샀거든요. 딱 일요일 날. 딱 한 판 가지고 네, 왔어요. 한 판 갖고 왔는데 그때 6,000원이었거든요. 그 한 판이. 6,000원. 어째 싸게 파는 싸게 거니까 산 거예요. 한 판만 갖고 가라고 했나 보네요. 네. 거의 10,000원이니까 엄청 싸게 사신 것 어. 같은데 지금 물가 뭐 그 여러 가지 있지만 저도 이거 기름가 제가 주말에 기름을 넣었는데 좀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기름값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까? 기름값 지금? 얘기하기 전에 뭐 많이 아시겠지만 네. 오피넷이라고 앱 네, 네. 까셨어요? 네, 깔고 이제 싼 데를 가죠. 네네. 이 오피넷이 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건데 반드시 다 뭐 까셨겠지만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하자면 반드시 깔아두시면 네. 주유소 싼 거 네. 골라가지고 기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 앱을 다운 받으시면 내 주변 3km, 5km 맞아요. 내에 가장 싼 뭐 이런 거 나오니까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네네. 좋더라고요. 경로별 주유소에서 아, 내가 네. 어디까지 갈 때 그 경로에 가장 싼 주유소가 어디 아, 있는지도 그렇죠. 알려주고. 네네네. 이거 하여간 오피넷 꼭 까시고요. 네. 그 오피넷 기준으로 봤더니 네. 이달 첫째 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이 전주 대비해서 6.7원 올랐습니다. 리터당 1,554.1원. 제가 운전을 안 해서 사실 기름값에 이렇게 민감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1,300원대 받던 것 같은데. 맞아요. 1,300원대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많이 올랐네요. 어느새 올라가가지고 제가 몇 군데를 이제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네네. 근데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1,500원 후반대도 많고. 아, 다 네. 비싼데 그 비싸구나. 네. 그래서 지금 많이 계속 그 오른다 찔끔찔끔 오르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이게 네.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진짜 업계에서는 한 뭐 4분기까지 이어지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어쨌든 백신 보급되면서 사람들 소비가 늘고 그렇죠. 그간 많이 참았잖아요. 네네네. 일단 생산도 늘 테고 네. 그리고 어딘가를 다 놀러 가시겠죠. 네, 차를 끌고 나가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올라갈 수밖에 없고 네. 뭐 구체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에서 휘발유의 원료가 되는 건 두바이유인데 뭐 텍사스산 원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브렌트유. 두바이유가 최근에 좀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여기에다가 이제 다들 알잖아요. 백신 나오면 어디 많이 갈 거니까 기름값 오르겠지라고 네.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투기적 수요가 붙었습니다. 아, 미리 그래서 많이 사서 쟁여놓자 아니면 오를 것 같으니까 먼저 사두자라는 게 겹치면서 지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사실 지난해 생각해 보시면 저도 이건 처음 봤는데 유가가 WTI 유가 선물이 마이너스 37달러까지 갔던 그런 진짜 37달러까지 내려갔었어요. 마이너스 찍으면서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약간 네. 그런 상황까지 펼쳐졌었는데 올해는 아주 상황이 바뀐 거죠. 게다가 여기에다가 사실 지금까지 이제 기름값을 안정화시킨 거는 네. 미국산 셰일 오일이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게 셰일 오일이 환경에 상당히 안 좋다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추출해낼 때. 근데 이제 조 바이든 정부가 주장하는 게 친환경 쪽을 그렇죠.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셰일 오일 생산량을 늘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에 기름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던 공급원 자체가 하나 좀 네네. 끊기니까 생산이. 앞으로 당분간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뭐 물가 얘기 나오면 이제 요즘 저도 이렇게 TV 프로그램 가끔 보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시는 분들 네. 많고 그쪽 이제 취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각 언론사에서. 물가 얘기 나오면 이제 돈 얘기가 나올 테고 이 풀린 돈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러 가지 뭐 이게 뭐 이자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아마 테이퍼링이라는 네, 네. 단어일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자산 매입 축소인데 네. 도대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이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를 언제 하냐 두고 이제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습니다. 네. 이 당장 이제 15, 16일에서 그 금리 결정한 FOMC가 열리거든요. 여기에서 테이퍼링 얘기 나오냐 마냐를 가지고요. 시장 전망이 야 이때쯤 나올 거야. 그래서 조만간 시장의 예상보다 빨리 할 수도 있어. 네. 이렇게 얘기하고 연준에서는 아니야 연말쯤에서 할 거야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여러 가지 반응이 엇갈리고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 하반기에는 테이퍼링 얘기가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른바 돈줄을 조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풀린 돈을 조금씩 끌어들인다라는 네, 맞아요. 뜻이죠. 그러면 네. 지금 주식이나 코인이나 뭐 부동산이나 네, 왜 가격이 올랐냐를 보면 이른바 이제 펀더멘탈 그 내재 가치 때문에 올랐다라기보다는 너무 돈이 많이 풀려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많이 풀린 돈을 서서히 걷어들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산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요 뉴스를 한번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네. 사안이잖아요. 이 네. 당장 테이퍼링 관련돼서 연준이 가장 네. 눈여겨보는 게 고용과 물가거든요. 근데 10일 날 미국의 CPI 소비자 네.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네. 이게 지난달에 4.2가 나오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높게 지난달에. 나와서 어. 네. 미국에 4.2가 나온 거예요. 네. 뭐 아무리 뭐 기저효과 뭐라고 해도 일단 숫자 자체가 너무 높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5월 소비자 물가 이게 이제 CPI가 10일에 발표가 됐는데 시장에서 4.7을 예상하고 있어요. 더 높아지는 거예요. 네. 이게 4.7을 만약에 네. 여기만 나와도 일단 높은 건데 이거보다 그 4.2가 나올 때 3.6 예상했거든요. 시장에서는. 근데 4.2가 나왔고 지금 시장에서 4.7 예상하는데 만약에 여기보다 더 나온다. 뭐 5%대로 예를 들어 나온다. 그러면 정말 연준이 테이퍼링 시기를 더 빨리 당길 수 있으니까 자산 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죠. 네. 그 미국이 이제 금리 올리면 우리도 따라 올려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러니까. 이론들도 가설들 전망 네. 주장 많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도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자 부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자산 가지고 무언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 지금 뭐 투자가 아니고 사실 그냥 뭐 집 사느라고 사실 빚진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가계부채가 1,700조가 넘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봤더니 1,700조. 네, 개인 대출 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가계 이자 부담이 5조 9천억 원 늘어난다. 1%포인트 뛰면 11조 8천억 원 늘어난다. 이자만. 네, 그리고 만약에 자영업자들이 내야 될 이자도 5조 2천억 원은 추산이 됩니다. 아. 한국경제연구원이 봤더니 이게 이제 금리가 만약에 미국이 올려버리면 우리나라가 안 올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금리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빠져가지고 미국으로 갑니다. 네네. 그럼 그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빠지니까 우리도 같이 올려야 되거든요. 가계부채를 생각하면 올리기가 좀 그래요. 그렇죠. 네. 근데 자금 빠져나가는 생각하면 올려야 돼요. 만약에 한국경제원이 했는데 미국이 올리는 것만큼 우리도 같이 올린다라고 치면 우리나라 가구당 이자 부담이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 늘어날 거다라고 했습니다. 총 수치로 평균적으로? 보자면 아. 28조 정도 늘어나는 거고요. 이게 너무 부담인데요. 이 네. 이자 부담만 200만 원 최소한 이 정도 된다면. 그런데 그 한국은행에서 얼마 전에 이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는 듯 뭔가 네네, 약간 맞아요. 얘기를 했었죠. 네. 그게 총장. 그래서 이게 이른바 선제적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보다 우리가 먼저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 오히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보다는 뭐라고 하잖아. 어쨌든 뭐 안전한 시장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개발도상국 쪽에 가까운 거니까 이 금리라고 하는 게 미국 이 역전이 일어나면 당연히 가는 거고 역전이 안 일어나도록 우리가 선제적으로 올리게 되면 미리. 돼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가계부채가 너무 많고 많아서 이른바 이제 위험 가구나 한계 가구 등이 너무 많거든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가 문제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뉴스 대신 검색해주는 인간지능 AI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검색형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예,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별이 된 레전드 유상철 전 감독입니다. 네. 어제 저도 뉴스를 보고 너무 놀랐는데 예, 그 췌장암 투병 중이셨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8일 인천 구단에 따르면 유전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은 어제 오후 7시께 서울 아산병원에서 향년 50세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유전 감독은 뭐 인천 훈련장이나 경기장에 종종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네. 건강을 회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네. 하지만 최근 유전 감독의 병세는 급속히 좀 악화가 됐고 결국 투병 1년 8개월여 만에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한국 축구 레전드다 뭐 이런 표현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예. 이 선수 시절 활약상 좀 알려주시죠. 네. 자, 뭐 현역 시절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 플레이어였는데 네. 울산 현대와 일본에서 뛰었고 12년간 프로 생활을 한 후에 2006년에 국내 K리그 울산 현대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네. 청소년 대표, 뭐 올림픽 대표, 국가대표 등의 연령별 대표팀을 두루 지냈고요.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한일 월드컵에서 히딩크호의 또 주축으로 활약하면서 네. 4광 신화에 앞장섰죠. 성인 대표팀에서 124경기 뛰었고요. 18골을 넣었습니다. 네. 저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맞아요. 예. 특히 한일 월드컵 장면 등등.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꼽는다면 어떻습니까? 뭐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제 명장면으로 꼽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네. 먼저 그 98 프랑스 월드컵. 네네. 저 그때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는데
조별리그에서 이제 멕시코 그리고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네덜란드에게 연이어 패하면서 당시 국민들의 실망감이 굉장히 컸는데요. 네네. 마지막 경기인 벨기에전에서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투혼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하석주 선수의 프리킥입니다. 좋은 위치에서 그렇죠. 감아서 들어왔습니다. 헤딩. 네. 헤딩슛 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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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상철 선수예요. 하석주 선수. 동점골. 네, 왼발로 강하게 감아놨죠. 네. 예. 그리고 월드컵 신화의 시작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네. 제일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폴란드전에서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승이 없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때 당시에 쐐기골을 터뜨리면서 역사상 첫 승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유상철 슛! 골! 유상철! 후반 들어와서 유상철 공을 찾아내서 두 번째 추가골. 네, 네. 그리고 또 최근인데요. 2019년 K리그 유상철 감독이 이끌던 인천 유나이티드의 일부 잔류도 큰 네. 감동을 줬는데요. 네. 당시에 그 K리그가 우승 경쟁보다는 잔류 경쟁이라 그래서 꼴찌를 하지 말아야겠다. 네,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었는데요. 네. 당시 암투병 중이었어요. 헬스케진 유상철 감독은 그래도 끝까지 그라운드를 지키면서 네. 투혼을 발휘했고 네. 네. 결국 또 팀을 잔류로 이끌었습니다. 당시 유상철 감독은 팀을 잔류시킨 후에 꼭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투병을 해왔습니다만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못했는데요. 네. 저도 사실 유상철 전 감독과 인연이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요? 2018년에 유상철 전 감독이 이제 지방에서 유소년들을 가르쳤었거든요. 네네. 당시 이제 제가 갔는데 뭐 호텔에서 이제 밤에 좀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어서 나눴습니다만 당시에는 굉장히 건강하셨고 또 웃는 모습으로 네네. 2002년 월드컵 신화를 좀 기억 속에서 꺼내 주셨는데 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9년 10월에 황달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췌장암 사기 진단을 받고 투병을 하셨습니다. 네. 뭐 축구의 인사들 전 국민적으로 지금 애도 물결이 넘쳐납니다. 네. 예. 축구계 안팎의 추모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피파는 한번 월드컵 영웅은 언제나 영웅이라며 애도의 뜻을 전했고 대한축구협회도 그날의 함성과 영광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네. 명복을 빌었습니다. 2002년 신화를 함께했던 뭐 최용수, 황선홍 전 감독 그리고 김병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등도 조문을 했는데요. 2006년에 지금은 뭐 대표팀의 에이스로 이제 불리지만 네. 이강인 선수 네네. 제자였잖아요. 네네. 예, 또 SNS에 어린 시절 유 감독과 공을 차는 모습의 사진과 함께 추모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너무 젊은 나이에 가셔서 예. 너무 안타깝고 2002년 특히 기억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큰 슬픔이 그렇습니다.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애도한다라는 문자 많이 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영진 씨였습니다. 네, 명랑시사 1, 2부는 여기까지고 잠시 후 3부에서는 어제부터 시작한 이 TBS 개국 31주년 특집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저희 TBS가 31살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TBS 개국 31주년을 맞아서 연속 기획으로 특집 인터뷰를 준비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와 우리의 자화상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분이 적임자시죠.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이자 더불어민주당 청년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잠시 못 본 사이에 저희가 뭐 환경 칼럼 그리고 구해줘 지구에서도 계속 만났었잖아요. 네네네. 잠시 못 본 사이에 민주당 청년 최고위원이 되셨어요. 어찌된 일입니까?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많이 전달하는 역할, 그리고 환경과 미래 아젠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네. 이제 요청을 받고 네.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뭐 탄소중립위원회 얘기 나오고 대통령도 이제 기후변화 얘기하고 굉장히 환경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는데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개념 정리도 좀 힘들고요. 그래서 네. 이제 정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해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도 맡고 네. 계시죠? 예. 네. 지금 그 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주로 이제 탄소 중립 2050년까지 네. 지금 현재 모든 산업 구조나 여러 가지 이제 인간의 활동에 의한 부분들에서 탄소가 배출되는 것 이것을 이제 중립화한다는 개념인 거거든요. 배출되는 만큼 그만큼 또 절감시켜서 네. 사실상 순 증가를 막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인류 전체 공통의 과제가 됐고요. 네.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그것들을 우리나라 국내에서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이냐.
라고 하는 걸 다루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산업적 관점에서의 탄소 배출 문제, 그 다음에 이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정책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점검할 건지, 네. 그 다음에 국민들의 인식 저변을 어떻게 확대시켜서 이 정책이 실효성을 담보할 거냐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지난해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퍼졌고 사람들 인간이 멈추니까 자연이 살아났어요. 참 인도에서 중국에서 이런 모습을 보는구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이제 각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한 해 이제 팬데믹과 인간의 멈춤과 자연의 회복 네. 그 과정을 굉장히 극적으로 본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어떻게 보면 2020년도에 호주에서 어마어마한 산불이 일어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네. 10억 마리의 뭐 이 동식물들이 이제 산화되고,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또 산불이 일어나게 됐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위기감을 좀 느꼈고, 바로 곧이어서 코로나 팬데믹이 또 시작되면서 네네. 여러 가지 형태의 혼란스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오히려 자연은 좋아진 거 아니냐라고 네네. 하는 역설이 또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맞아요. 네. 이 문제가 그만큼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지금 만들어 놓은 문명 자체가 개발과 이 발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인데 결국 자연 한쪽을 갉아대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 지구의 역할이나 아니면 이제 이 한계성들을 우리가 무한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경종을 좀 울린 시간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좀 개념 정리를 조금만 더 하면 우리 온실가스 배출량이라고도 표현하고 네. 탄소 배출량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네. 사실상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요. 이걸 네. 뭐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 시민들도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네네. 하니까요. 우리는 네. 대강 알고 싶어요. 대략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같은 개념으로. 그렇다면 우리 이제 그 작년 2020년을 봤더니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한 7.3%로 줄어들어서 한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런 수치가 나왔어요. 우리 정부가 그만큼 노력을 했던 걸까요? 아니면은 팬데믹이라는 어떤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뜻밖의 성과일까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게 탄소 배출은 앞으로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네. 이제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불가피했던 상황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당연히 정부의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명 사회 자체가 계속해서 소비를 촉진시켜야 되고 성장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네. 산업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전환되지 못하면 이것은 불가피하게 계속 늘어갈 겁니다. 근데 어쨌든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산업이 좀 위축되고 사람들도 밖에 나오는 걸 좀 덜 하게 되고 그렇죠. 네. 소비도 좀 위축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 전반적으로 생산도 위축되고 에너지가 좀 덜 쓰게 되고 이런 측면들이 다 복합적으로 좀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도 지금 이제는 팬데믹 상황이 아닌 채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어려움 앞에 이제 직면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지난해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년보다 7.3% 줄었다라는 표현만 들으면 이게 7.3이 얼마나 큰 숫자길래 저렇게 의미 부여를 하지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계속 정점 찍다가 이제 겨우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제가 이제 보도에서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네네. 네네. 2년 연속 이제 감소했다고 이제 나오는데요. 네. 정부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P4G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것들 41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이러한 문제를 이제 리딩해가는 국가로 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환경 문제, 기후 환경 문제를 정확하게 다루고 있고 또 처음에는 사실 국민들이 체감도가 높은 탄소는 사실 굉장히 어렵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죠. 전문 분야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미세먼지 분야 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을 이름을 좀 만들어서 그런 조직을 만들고 그런 조직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 좀 제어해 나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고요. 저는 좀 아쉬운 건 좀 있습니다. 이게 국민들의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폭넓게 알려주고 네, 그러니까 네. 환경 교육이라든지 네. 시민들이 좀 평상시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에서 예를 들면 예능 프로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을 좀 더 폭넓게 좀 다뤄가면 네. 시민 인식 저변이 지금보다는 좀 더
더 확장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일종의 여론이 형성되고 정부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네.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여론을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조금 더 우리가 진전시켜서 해나가면 더 좋은 성과들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고 올해 말에는 우리 이제 여행도 갈 수 있다라는 네. 뭐 꿈과 희망, 네. 올해 말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 등등 있으면서 사실상 잠깐 반짝 이렇게 줄었다가 이제 올해 말 내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잖아요. 네. 대표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그런 네, 저도 전망에 그런 대해서. 우려는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팬데믹 19 요것이 불가피하게 영향을 아주 많이 끼쳤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넘어서서 우리가 순수하게 이제 인간의 활동 자체를 어떻게 하면 전환시켜서 덜 발생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과제 앞에 놓여 있어서 네. 걱정스러운 건 저도. 네. 네. 최근에 이제 플라스틱 배출 줄입시다 하는데 이게 실제 우리가 플라스틱을 왜 줄여야 되는지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플라스틱 자체가요, 석유를 정제해가지고 온도별로 이렇게 추출되는 것을 가지고 이제 플라스틱의 각종의 재질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화석 연료에 기반하고요. 그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유통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쓰여지고 폐기되는 과정, 네. 이러한 과정들에서 다 탄소 배출이 일어나거든요. 아, 그 모든 과정에서. 예, 그 네. 모든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일어나고, 사실 전체 온실가스 비중에서 폐기물, 이런 쓰레기 혹은 플라스틱이 되는 부분들은 4%에서 아마 7% 이렇게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네. 그 정도로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부분도 상당히 이 지구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고 있는 분야여서 그렇고요. 지금 1950년도에 플라스틱 생산량 자체가 200만 톤이었거든요. 그런데 50년이 지나서 2002년도에 2억 톤이 넘어갔어요. 50년 만에 2억 톤인데요. 네. 그로부터 불과 20년 지난 지금 현재 4억 톤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50년 만에 도달한 2억 톤이 이제 20년 만에 도달했고요.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8억 톤으로 지금의 수준으로 간다고 하면 8억 톤이 생산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산되는 상품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걸 의미하고, 그 다음에 결국 쓰레기의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의 현재는 쓰레기 체계 자체를 육지에서 완벽하게 처리되고 있는 시스템이 지금 지구 전체에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땅 속에 묻히거나 아니면 바다로 가게 되는 쓰레기의 양이 더 증가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저는 해양 생태계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고요. 해양 생태계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70% 이상의 산소를 만들어내는 공간이에요. 네. 인간에게 너무나 중요한 공간인데 그 공간이 생태계가 깨지게 되면 인간도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 되는 치명적이네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분리수거를 하는데 네. 분리수거를 한다고 해서 그게 100% 어디 가서 이제 막 정말 재활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분리수거 실제 하고 그 이후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들은 보통 이제 폐기 단계에서 네. 종량제 봉투에 넣거나 분리 배출함에 이런 것들을 좀 분리해서 잘 넣으면 이제 시민의 의무가 끝났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문제는 지금 플라스틱 생산되는 것 중에 40%에서 절반 가까이, 한 50% 가까이는 한 번 쓰여지고 버릴 것으로 이 계산이 돼서 출시가 되는 거예요. 상품의 대부분이, 포장재 자체가요. 네. 일회용 한 번 쓰여지고 버려지는 것인데, 문제는 이 양이 지금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지금 재활용을 열심히 우리는 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의 재활용률은 우리나라가 20%에서 30% 사이 정도일 거예요. 아, 그거밖에 안 돼요. 정확한 수치도 사실은 데이터가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를 측정하는 체계 자체를 이제 갖춰나가는 과제가 앞으로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냥 분리배출되는 수거율이 80%에서 90% 사이 정도인데, 여기에서 탈락하는 재활용 그 상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재활용되는 포션이 굉장히 낮고, 이것들을 좀 높여가려면 버리는 단계에서부터 쓰레기를 깨끗하게 버려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쓰레기는 네. 더럽고 냄새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깨끗하게 버리면 이게 자원이 되기 때문에 인식을 좀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것들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저는 가시적으로는 보증금 제도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보증금 제도요? 예, 어떤 유럽이라든가 이런 네. 데는, 우리나라는 지금 보증금 소주병하고 맥주병만 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유리병류만 하는데, 유럽에 가면 캔도 보증금이 붙어 있고요. 페트병도 보증금이
보증금이 붙어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일회용품들을 보증금을 좀 이렇게 너무 낮게 붙이지 말고 네네. 좀 더 200원, 300원 과감하게 네네. 한 500원 붙여서 그것들을 다시 제대로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들면 그것에 대한 이 사람들의 참여가 훨씬 더 많아질 활발해질 수 거라고 있다. 생각하고요. 그걸 걷어서 그것끼리만 모여 있으니까 훨씬 더 재활용하기가 수월해질 겁니다. 그러한 체계들을 좀 갖춰 나가야 됩니다. 저는 사실 처리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요즘 나오고 있는 열분해라든가 아니면 지금 소각시설이 굉장히 혐오시설화되어 있는 네네. 인식이 있는데 이러한 인식 저변을 좀 더 전환시키기 위한 교육이 좀 더 확대되고 그리고 이 소각시설이 도심 안에서 사실은 그린 뉴딜로서의 에너지 공급 체계를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 소각 시설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시민 수용성이라든지 시민 친화 시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넓혀서 도심에 소각장을 짓는 이를테면 일본은 소각률이 80%인데 우리나라는 소각률이 6%거든요. 6%요? 네,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일본처럼 오. 이미 유럽 국가들도 50%에 달하는 국가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소각 시설을 많이 이용을 해서 그것도 도심 한가운데 사랑받는 시설로 다 만들어 놨거든요. 우리나라는 왜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걸 네. 수용하지 못해서 못 짓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주민 수용성이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관에서도요. 사실은 이 부분들에 대한 오해가 좀 있거든요. 네. 그 오해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한 교육과 설명 이런 것들을 좀 그동안 좀 덜 해오지 않았는가라는 반성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역으로 지금 일본은 진짜 그 시청 바로 앞에 소각장들이 막 있어요. 그리고 거기 청소년들이 환경 교육을 받고요. 네네. 그러면 두 가지 우려가 있죠. 시민들이 악취가 나지 않냐. 네네. 근데 사실 그것들은 요즘에 이제 건축물에 대부분 들어가는 시설인데 음압 시설이라고 네. 공기를 빨아들이는 시설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을 열어놓게 되면 밖에 공기가 건물 안으로는 들어와도 건물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진 않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 시설도 달아놓고 그다음에 네. 유해가스가 나오지 않느냐. 네네. 이것도 기술적으로 사실상 다 포집하고 소각해서 결국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린 네. 에너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네네. 그리고 주민들의 감시 안으로 더 가까이 들어와야만 시민들이 이거를 더 감시하고 시민들이 그 시설을 또 이용하고 하면서 서로 견제하는 이런 체계가 갖춰질 수 있을 텐데 네. 도시 바깥으로 빼자라고 하면 도시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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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80%는 놀라운 수치네요. 지금 네, 말씀 그렇습니다. 들어보니까. 네, 세계 최고의 소각장 국가죠. 그런데도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있죠. 물론 이제 뭐 원전수 문제라든가 네.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슈들은 있지만 이건 이것대로 또 평가를 해보면 네. 분명히 평가를 좋게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러 나라 다니시면서 이제 환경 문제도 고민하시고 많이 보셨을 텐데 일상에서 우리 시민이 평범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플라스틱 줄이는 거 일단 아까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게 네.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그 이제 컵을 예로 들면 우리나라에 네. 연간에 300억 개 정도 이상의 이 쓰레기들이 나오거든요. 컵만 봤을 때. 컵만 300억 개. 네. 예. 생각해 보세요. 5천만 명이 커피 한 잔씩 마시면 그러네요. 네,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가 되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을 일단 개인 텀블러를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개인 텀블러를 계속 가지고 다니는 게 실수로 또 안 가져오는 날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그렇죠.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공유컵 같은 것들이 체계들이 좀 많이 갖춰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좀 더 많아지고 네, 네. 쓰레기가 좀 덜 나오는 방식, 성장과 소비는 계속해서 지속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쓰레기가 지금 발생되는 체계라고 한다면 네.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는 체계로 전환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전 개인의 이런 뭐 텀블러 갖고 다니는 것들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건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여론 만들기예요. 여론 만들기. 예, 네. 주변 이웃과 가족과 이런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나누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논의해보고 댓글 달고 네. 이런 것들이 정부 정책이 왜 이렇게 느려라고 하는 불만들이 있으실 텐데 산업이 망하도록 또 정부는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실업률도 올라가도록 나서도 안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산업적 이 여러 가지 유발 효과들을 보면서 갈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시민들 개개인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기업들 역시도 그러한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응 속도를 좀 더 늘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여론, 시민들의 이런 인식 확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역시 짧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짚어보는 여의도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당으로 가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한준호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민주당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12명 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자진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 이런 결정 내리게 된 배경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수긍을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네. 또 한편에서는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조사 결과를 받은 게 아니고 또 무죄 추정의 원칙상으로 좀 과대한 선제 조치이긴 한데 국민 눈높이에 좀 맞게 기득권을 놓고 조사를 받고 와라라는 의미이고요. 네. 이 지금 이제 탈당을 권유하고 출당을 권유한 것 자체가 징계는 현재는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오전에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도 많은 이제 경론들도 있었고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송영길 당대표하고 또 최고위원들 간의 수기 끝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네. 뭐 당연히 정무적인 판단이 강하게 있는 결론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탈당을 권유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강제성은 없는 거 아닌가요? 권유라는 거. 말씀드린 대로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최고위에서 징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명 조치를 하게 되죠, 보통은. 네, 이 경우에는 직접 가서 조사를 받고 오라는 의미입니다. 네. 만약에 지금 뭐 김한정 의원 같은 경우도 이미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 받았다 이러면서 사실상 네. 탈당 권유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 그냥 저희는 개인의 그런 의견에 생각을 맡긴다. 네, 네. 개인의 의견에 맡기는데 오늘 윤재갑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바로 탈당을 했습니다. 이미 그렇군요. 조사를 깨끗하게 보고 조사를 받고 오겠다라는 네. 의미에서 탈당을 하셨고 지금 이제 선제적으로 이런 자기 방어를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일종의 소명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서 네, 저희는 다들 뭐 당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주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보면은 윤재갑 의원이 탈당 의사를 밝혔다. 네네. 그 12명 가운데 2명이 비례 의원이고요. 그분들은 이제 네네. 출당 조치를 해야 될 텐데 의원직을 네. 유지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네네. 그냥 그 당에서 결정하면 되는 건가요? 출당 조치는? 물론 이제 본인들도 이에 응하고 따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출당을 권유를 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무소속으로 나가서 조사를 받고 오실 거라고 봅니다.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 일각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 강병원 의원처럼 너무 좀 의혹만 가지고 출당하는 것은 좀 과하다 이렇게 언급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견이 상당할 네.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이견들이 있고요. 네. 그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동료 의원들의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당내 분위기도 굉장히 무거운 상태입니다. 그렇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네. 권익위에서 진행한 전수조사에 의혹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현희 네. 위원장이 이제 민주당 의원 출신이기 네. 때문에 네. 이른바 뭐 셀프 조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스스로 직무배제를 하셨고요. 이런 주장대로라고 한다면 상임위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임위도 저희가 의원 출신 또 의원직을 유지하고 계신 장관들도 계신데 네네. 네, 예산안이 있을 때는 가서 또 장관과 상의도 하고 상임위도 진행을 하는데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혹 제기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고요. 네. 원래 이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김태년 전 원내대표께서 지난 3월에 LH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해서 300명 전수조사를 하자라고 했을 때 네네. 본인들이 거부를 했어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한 건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받기 싫은 거예요. 네, 받기 싫은 건데 네. 이거를 이제 애둘러서 저런 식으로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수조사를 국민의힘도 해야 된다라는 여론 때문인지 감사원에 의뢰를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감찰 대상이 아니죠. 국회의원 같은 경우. 그렇죠. 감사원법 24조 3항에 정확하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들은 제외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뾰족한 수를 가지고 오신다라고 한다면 감사원 조사 같이 받을 생각이 있어요. 다만
저희들도 알아봤지만 감사원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네. 권익위에 의뢰를 했던 것이고 네. 네, 그래서 야당도 이렇게 꼼수 부리지 마시고 네. 이제 받으실 거면 권익위에다 의뢰를 하시고 여기에서 전현희 위원장의 업무 배제를 요청을 하시고 네. 특별조사단을 꾸려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이슈를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손실보상법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데 네. 이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에서 이른바 소급 적용이란 단어를 집어넣지는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게 법리적인 이유 때문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법리적인 이유 때문이고요. 손실보상을 명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을 명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급 적용을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네. 네, 명확하게는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집행을 하는 지점에 있어서 네, 저희가 좀 더 폭넓게 지원을 하고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서 그 방법들로서 지금 이제 내놓은 안 같이 바뀐 것이죠. 이 소급 적용은 기본적으로 이제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 법안을 만들 때 문제가 됐던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술적으로는 소급 적용을 안 하되 실질적으로는 같은 효과를 보겠다라는 건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 업종 범위를 조금 넓게 적용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네네. 이 피해 지원을 받습니까? 우선은 피해 지원자들은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받은 업종 24개는 다 받고요. 네. 또 경영 위기 업종 10개가 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그 여행업이 완전히 그렇죠. 멈춰 있었는데 네네. 여행업이나 운수나 영화 출판 등을 포함해서 경영 위기 업종 10개가 포함이 되고요. 또 특별히 여행업이나 공연업계 등에 대해서도 피해 지원을 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자영업자 분들, 단체들은 손실 보상하고 피해 지원은 분명히 다르다. 네. 이걸 강행한다면은 어떤 분들은 이 방역 수칙 불복종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반발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내용을 일단 잘 모르셔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저희가 민생삼법을 처리하자라고 했을 때 야당이 박차고 나가서 손실보상법만 가지고 나가서 소급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실은 피해보상이라는 건 헌법상으로 행정조치에 의해서 피해를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화를 하자라는 네. 얘기를 계속 했던 건데 그 자영업자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저희가 손실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게 매출 감소분이 아니라 네. 영업이익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네. 영업이익 역시 100%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일부분이 손실 보상액으로 산정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피해 보상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를 확대해서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방안들을 만든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법이 통과된다라는 가정 아래서 8월에 신고된 종합소득세까지 고려를 해서 보상액을 산정을 하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는 지급을 아무리 빨리 해도 10월 정도가 되는 것이죠. 네네. 네, 그래서 저희는 실제 소급 적용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 법 자체는. 네, 그리고 굉장히 더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네.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 많지 않은데 오늘 이 네. 군 성범죄 근절 TF 첫 회의가 민주당에서 열렸습니다. 네. 어떤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일단 내용들 자체에서는 정확하게 TF 구성을 해서 네. 두 가지로 진행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한편으로 두고 네. 또 한편에서 법률 개정을 하자. 이 두 개의 TF가 운영이 되면서 지금 현재 그 발생했던 여러 범죄들도 그렇고 앞으로 국방부 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좀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방부 조사를 신뢰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여론 조사를 물론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래서 이제 공군에서 국방부 이첩을 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렇긴 했죠. 이에 대해서 네. 상임위 차원에서 이 TF를 통해서 강하게 견제를 하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과 정의당도 국정조사나 아니면 합동청문회를 하자는 입장인데 의견 어떠신가요? 그렇게 되면은 의원 수한 60명이 넘는데요. 이게 과연 원활하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일단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네, 조금 더 가볍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TF 형태가 가장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명랑시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